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7월 9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자, 어제 KF21 엔진 국산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AI가 제가 관련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덕분에 K9 2년 전에 계약이 됐었죠. 2년 전 2월 달에 이집트에 수출하는 거. 그때는 뭐 한 2조 원 가량이라고 말만 나오고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때 계약된 물량이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 새로운 내용들, 그때는 몰랐던 내용들이 몇 개들 밝혀진 게 있어요. 예. 자, 그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뭐 몇 가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예,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국산 엔진이 들어갔다. 처음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보도 내용을 봤을 때. 예, 그 내용이 중심입니다. 예.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KF21 엔진도 국산화가 되는 것이고, 맞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지난번에 엠브레러하고 우리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계약할 때 로키드 마틴을 제꼈던 게 상당히 예외적인 거였거든요. 예, 그 똑같은 기종을 사지 않고 다른 기종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엠브레러는 이제 모든 기술력을 갖춘 남미의 회사고, 단지 마케팅력이 좀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좀 불안정하다. 예, 그래서 지금 보잉이 거의 다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향후 이제 남북 소통이 되고, 이 동북아시아에서 남북 소통이 되고, 새로운 이제 루트가 이제 활성화되면, 즉 러시아 연해주의 지하자원 개발이 활성화되고 남북이 하나 소통이 된다. 그럼 이 교통로에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것이고, 항공 수요도 폭증할 것이 예상이 돼요. 자, 그러다 보잉이 비실비실 하고 있죠.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어버스의 독주 체제냐? 예, 그래서 우리가 엠브레러랑 손을 잡았을 때는 예전부터 있었던, 아마 그것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중형 항공기 자체 개발 것. 그래서 우리 대형 수송기 사업은 그거랑 상관이 많다. 엠브레러는 기술 이전 지금 적극적이다.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랑 손이 잘 맞다. 그래서 국내 수송기 처음에는 이제 국내 수송기 국산화부터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파생 기종이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초계기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엠브레는 다양한 기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저기 조기 경보기 같은 거, 요즘은 전부 다 이제 비즈니스 제트 기반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기종도 가지고 있어요. 그쪽하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국산화하기로 했잖아요. 레이더는 우리 기체는 없거든요. 그 기체도 엠브레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향후 스스로 중형 항공기를 중형인데 민항기죠. 를 개발하게 되고, 그게 관련된 엔진도 개발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모든 엔진들을 국산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중형 항공기 엔진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함정에도 대부분 가스터빈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주로 이제 롤스로이스를 쓰고 있죠. 전기 추진으로 간다. 즉 그걸 축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발전기로 쓰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좀 더 국산화로 간다. 세계 경쟁력을 가진다. 세계 시장의 플레이어가 된다. 어제 KF21 엔진만 해도 그래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관련 업체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어제 뭐 업계에서 그냥 공공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에서도 6세대까지 보는 엔진도 개발할 것이다. 처음에는 F414 GE 제너럴 일렉트릭 그 엔진보다 나은 엔진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6세대 엔진, 복합 엔진이거든요. 램잭 더하기 터보젯 엔진. 마하 한 2나 1이나 2까지는 터보젯. 그 이상은 램젯. 자, 그렇게 되면 그 기술은 누구도 우리한테 줄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가장 먼저 6세대 전투기를 대비할 것으로 보이죠. 30년대 초중반에. 거기에 맞짱을 뜨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타임 프레임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역산을 하면은 우리는 바빠요. 그리고 미리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볼게요. 그래서 모든 엔진이 이제 간다. 국산화가 다 된다. 예, 수출의 제약은 물론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부분까지도, 우리의 엔진은 모든 움직이는 물체의 심장이잖아요. 그게 다 국산화가 된다. 즉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처럼 제조업을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한다 하더라도, 제조업을 놓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
이런 큰 이제 틀이 있는 게 보여져요. 더하기 어떤 연료로 구동할 것이냐는 끝에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도를 보면은 이게 MBC 보도인데 국산화 K9이에요. 국산화 K9.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야기. 자, 이 보면 2023년 10월 25일 이거는 이집트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그때 여기 밑에 이제 조그만 자막을 보면은 그때 LCC 이집트 대통령이 제4 기갑사단을 방문을 합니다. 우리도 뭐 기갑사단, 기동사단이 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보여줬어요. K9이 지금 이제 실려가고 있죠. 트레일러에. 이거 말고 K10 탄약 공급차도 소개가 됐어요. 자, 이때 갔어요. 그래서 그때 2대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집트에 보낸 무기는 이게 좀 사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이거든요. 시험용 차체를 보낸 건데 이집트가 그걸 자랑을 한 거예요. 대통령 앞에다가.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예, 기대가 크다는 거고. 이거는 폴란드 계약이랑 비슷해요. 초도부는 우리가 직접 제공하고 만들어서 이후는 이집트에서 자체 생산이에요. 뭐 주요 부품들은 우리 쪽에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K9 이거 보면 방산업체 관계자 뭐 하나겠죠. K9 한 대, K10 한 대인데 본격 풀 주행 시험은 K9이 주행할 것이고 그래서 그걸 시험용으로 사실 보낸 자체를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 속에 나왔던 게 자 그걸로 주행 시험을 할 거다 했는데 그 전에 K9이 결정할 때 수많은 실험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또 주행 시험을 한다? 그 이유를 여기서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국산 엔진을 이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가 개발을 요구했다. 아마 우리도 원했다.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사우디에 몇 년 됐을 겁니다. 아마 사우디에 우리가 K9을 팔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우디 황태자 빈 살만이 이스라엘의 죄송합니다. 사우디의 언론인을 하나 살해하죠. 암살을 해서. 그래서 제재를 받아요. 그 제재에 동참한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엔진, 그 독일 MTU 엔진이니까, 우리 엔진 그게 못 써. 우리 엔진이 없는 거잖아요. 못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국산화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K9의 희망을 받기 때문에.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딱 그걸 요구한 거예요. 이집트는 현재 제재를 받는 곳은 없어요. 이걸 보면 이제 이집트가 향후의 행보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집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력을 받으면서 가자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그걸 거부해요. 예, 머리하고 몸통이 따로 놀아요. 그만큼 세상이 바뀐 거예요. 사우디 같은 데서도 적장이 타협하고 싶지만 아랍 전반에서 민심들의 거부감이 엄청나게 강해요. 전쟁 불사다. 그래서 LCC 대통령은 이집트에서 가자 난민을 받을 수 없어요. 자, 그 반대적인 경우가 생겨서 다시 새로운 중동전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판이에요. 잘못하면은. 자, 그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들어서 우리 수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집트가 저는 그런 자체 생산 능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부품 수리에 있어서도. 그러면 다시 독일이 미국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 공급하지 마. 이러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묘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 국산 엔진이 있다면서 개발해 놓은 거 그거 장착해줘. 그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예. 그래서 그만큼 또 한국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중립적인 위치를 지킬 거다. 그래서 다른 나라 제재 조치가 있더라도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품을 우리한테 보내준다는 보장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입장을. 즉 한국은 유럽이나 G7이나 이스라엘처럼 미국 말을 무조건 쫓지는 않을 거다. 뭐 상대적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TX 엔진이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넣기 때문에 지난번 시험 주행했을 때 이집트가 K9 결정을 하기 전에 돌려봤을 때랑 다른 엔진이기 때문에 추가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작년이에요. 거기서 오케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STX 엔진, 국산 엔진을 넣은 K9이 본격적 K10도 독일에 들어가겠죠. 같은 차체니까.
공개적으로 수출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 MBC 언론이 MBC 뉴스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국산 STX 엔진이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번 통해서. 이런 어부지리를 많이 얻는 거죠. 국산화 향후 파는 다른 나라들 K9에 관심 있는 나라들한테 팔 때도 국산 엔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STX에 좋죠. 자기들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 입장에서는 값이 싸져요. 그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가 저렴해져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말해주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STX가 개발한 다른 엔진들에 대한 신뢰성도 기본적으로 확보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STX 엔진이 MTU 엔진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 이집트가 그걸 증명을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굴려보면서. 그래서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STX 국산 엔진이 들어간 K9이 출하되기 시작했다. 향후 이제 이집트가 조립할 때도 STX 엔진 부품들을 거기서 보내서 조립해서 장착될 것이다. 지금 튀르키예가 K2 엔진과 변속기 사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 우리한테는 단지 2조 원어치 이상을 팔은 그런 매출액 신장 플러스 우리 국산 엔진에 대한 확인을 받은 케이스다, 이것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K2 엔진은 이미 폴란드에 수출됐기 때문에 그것도 검증이 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제 기갑 무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엔진 문제에 갖고는 아무 트집을 못 잡는다. 오히려 우대받을 수 있다. 가성비한 측면에서. 자, 그 계약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때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알려졌기 때문에 이걸 맞춰볼게요. 2022년 2월에 이집트 K9 계약했다고 디펜스 뉴스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17억 달러니까 그때는 보통 2조 원으로 소개가 됐는데 이게 몇 대인지가 그때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몇 대 수출인지. 지금 봐서는 K9이 있고 K10 탄약 공급차가 있고 K11 지휘차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다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몇 대냐? 이걸 이제 몰랐죠. 예, 그때 이제 요 뉴스를 보면은 나와요. 예, 여기 보면은 200대라고 돼 있어요. K9 200대 플러스 K10 더하기 K11이에요. 200대 정도예요. 200대가 2조 원이에요. K9 기준으로. 자, 하나당 한 100억 정도 된 셈이에요. 2조 원으로 치면은 이제 요거는 요 디펜스 뉴스에 나온 기사는 아닌데 관련해서 다른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집트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후된 M109A5 170대를 대체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면 200대로 대체한다는 게 얼추 맞아요.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죠. M109는 미제의 자주포죠. 놀랍게도 이집트는 소련제 무기, 즉 러시아 무기하고 미국 무기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M1 에이브람 전차 초기형이지만 그것도 1000대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T80, T90 전차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시기에는 이 후속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M109나 M1 에이브람 전차를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다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 고철이에요. 그걸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되살리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회를 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것도 정성이고 그게 실력이에요. 좀 안타깝지만 이집트는 그렇게 안 돼요. 예, 원 판매자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물건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철이 되어 있는 상태이라고 저는 봐서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가 괜찮아졌을 때 이만큼 산 거예요. 미국이 혜택을 베풀어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 관계가 소원해지면 중동 문제로 관리를 안 해줘요. 그럼 5년, 10년 방치하면 이 기계들을 못 써요. 전부 다 고철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래 된 상황이에요. 170대를 200대로 대체한다. 얼추 맞죠? 예, 예. 자, 이게 이제 M109A5인데, A5, 예. 예, 영어하고 좀, 우리말 섞어 쓰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게 1983년부터 생산된 거예요. 이게 이제 최신형은 M109A6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팔라딘이라는 거.
그게 지금 미군이 주력으로 쓰고 있는 건데 K9과 비교할 계제가 아닙니다. 체급이 한 등급 아래예요.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전면전을 생각하는 군대가 아닌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주포에서 강국이라고 말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K9 어디 해외에 나가서 경쟁할 때 M109 뭐 A6 팔라딘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나왔죠. A6가 최신형이에요. 그것도 오래됐어요. K9만 못한 자주포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A5를 가져갔는데 그것도 1983년부터 생산하는 거고 M109 자주포 자체가 1960년대에 만들어진 자주포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너무너무 오래된 거예요. 지금 M1 에이브람스 전차도 지금 드디어 플랫폼의 한계를 드러내잖아요. 요번 우크라이나에서 박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빡센 전쟁에서는 견딜 수 없는 플랫폼이다. 즉 새로운 전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A5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있죠. 이거 우리는 K55A1이라고 불리는 건데 K55죠. 우리는 더 옛날형인 A2형을 아마 80 몇 년도부터 라이센스 생산했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K9 자주포를 개발하는 밑바탕이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서 너무 이제 낡은 자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K9을 국산화하면서 그리고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거기에 나온 기술을 가지고 이 K109A2 우리한테는 K55 그걸 계속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K55A1이 됐는데 사거리 이건 사거리가 한 30km 정도밖에 안 돼요. 폭이 짧아요. 그거는 플랫폼의 한계예요. 나머지는 다 개량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빼고는 K9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포병 전력의 한 절반 정도를 얘가 차지하고 있죠. 한 2분의 1 정도 돼요. 절반이니까. 1200대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포병 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하기 자, K9도 지금 한 1500문 정도 갖고 있는 거니까 약 3000문에 가까운 자주포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전 세계 최고 숫자가 아닐까 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현격하게 큰 차이로. 우리는 엄청나게 포병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정도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집트가 기갑 전력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중동전에 이제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전차를 보유한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에이브람스 전차를 1360대나 가지고 있고 현재 주력은 T90 미국 이제 러시아 최신의 전차죠. 500대 가지고 있는데 저 1360대 전차가 92년부터 들어온 거예요. 11년까지. 그러니까 예외적이죠. 미국 전차와 러시아 전차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과 사이가 그러니까 M109도 미국 거잖아요. 저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접하고 있고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널뛰기를 해요.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호감이 맞으면 미국이 막 도와줘요. 근데 사이가 나빠질 때도 있어요. 사이가 나빠지면은 부품 이렇게 추가 부품 공급을 안 해줘요. 근데 이집트라는 나라가 안타깝게도 그런 부품 공급이 떨어지면 막 이란처럼 어떻게든 자기들이 자국화 시켜서 그 장비를 돌려내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92년이고 이래 되면 벌써 초기형이 들어간 거면 지금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자, 그래서 몇 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이러면 고출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쓸모가 없어진 것이고 돌아가는 것은 러시아의 T90 전차인데 여기서 큰 손실이 있는 거예요. M109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대체할 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K2 전차를 K9 자주포랑 같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는 살림살이가 넉넉한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폴란드처럼 크게 지를 수가 없었어요. 폴란드 여러 가지를 질렀잖아요, 동시에. 미국 것도 사줘가면서 미국 입장도 맞춰주면서 미국 거, 우리 거 K2, K9, 뭐 천무 뭐 사갔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이집트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급한 대로 K9만 샀다고 봅니다. 근데 향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K2도. 자, 엔진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STX 엔진. 현재 들어가는 MTO 엔진도 이거 똑같이 생겼어요. MTO는 독일의 대형 트럭 회사죠. MT881KA500 엔진인데 이게 1000마력이 나오는 엔진이 8기통이죠. 딱 보시면 아시죠. 이게 이쪽에 4개 실린더 캡이 보이고 반대쪽에도 4개 있겠죠.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실린더 수를 보통 늘리면서 출력을 증가시키거든요. K2 엔진도 K2 전차 엔진도 같은 회사 거예요. K2 엔진 같은 경우는 1500마력인데 이거 뭐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만드니까 쉬워 보이는 건데 물론 우리도 이걸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다 배운 거예요. 그렇지만 라이센스 생산한다고 다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걸 넘어서 우리 걸 독자적으로 만든다. 이거 상당히 똑똑한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런 군용으로 이러면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순발력도 좋아야 되고 엄청난 가혹한 환경 속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마력이라도. 지금 이거는 독일 쓰고 있죠. 레오파르드 전차 똑같은 엔진이에요. 1500마력. 그 우리가 이제 개발했죠. 국산화됐죠. 우리도 깐깐한 조건을 통해서 통과시켰죠. 네. 자, 가속력은 살짝 뒤지지만은 독일제 엔진의 내구성을 충족하는 엔진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제 국산 변속기는 살짝 문제가 있죠. 자, 미국이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만들 때 독일도 죄송합니다. 러시아도 옛날에 그랬죠. T80 전차 만들 때 우리도 한테 수입된 거 들여와 있는 거 있죠. 불공 사업으로 거기에 가스터빈 엔진이 들었어요. 왜 가스터빈 엔진이 들었겠습니까? 출력을 내고 싶은데 그 정도 컴팩트한 탱크 뒤에 좁은 공간에 넣을 수 있는 1500마력짜리, 1100마력짜리 엔진을 디젤 엔진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스터빈 엔진을 넣은 거예요. 그 문제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연료를 엄청나게 잡아먹고 에어필터도 하루 작진을 많이 하면 2번씩이나 갈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멈춰요. 네. 그래서 M1 에이브람 전차는 미국의 전차가 아니었으면 이미 퇴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항상 뭐라고 할까, 전장 상황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전차한테 로테이션을 충분히 주고 보급과 수리에 전혀 지장이 없는 압도적인 전장 환경에서는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멋있게 활동을 했지만 러시아나 중국처럼 새로 올라오던 강자들하고 삐까삐까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전차는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금방 한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즉 그것은 이 전차를 더 이상 고칠 수도 없어요. 새로운 전차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만들기가 버겁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알마타 최신 전차 러시아 대량 생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이제는 두 번 다시 어떤 탱크도 가스터빈 엔진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검증됐거든요, 이제는. 네. 거기다 1500마력짜리 엔진을 넣었는데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 군용으로 쓸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한 나라는 독일하고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000마력 엔진인데 이게 8기통이죠. 이것을 이제 STX에서 국산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은 제가 2022년 DX 코리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근데 2022년 2월 달에 계약을 하고 이집트가 요구했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는 사우디에 K9을 팔려고 했을 때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이 엔진들을 좀 투자를 해서 좀 더 국산화하자. 예, 그렇게 판단이 섰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시도를 할 수 있었겠지만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입해 쓰는 게 편하다 했는데 K9건을 겪으면서 우리도 수출 시장이 열리겠다. 그럴 거면은 국책 과제를 해서 국산화에 시켜버리자. 수출 시장에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클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력 기갑 장비에 디젤 엔진, 대부분 MTU 엔진이죠. 그 국산화가 이미 들어갔던 거예요. 그걸 이집트가 봤기 때문에 나도 국산화 엔진을 해줘. 여기서 이제 추가로도 테스트가 됐겠죠. 예, 그래서 국산 엔진이 들어간 거를 하나 시제품을 넣어서 23년에 보냈다. 타이밍이 거의 딱 맞았다. 그렇지만 이집트가 요구했기 때문에 만든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짧은 시간 내에 성능이 확인이 됐다. 이미 트랙 레코드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네네. 자, 볼게요.
이거는 이제 K1 계열 국산화 엔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K9 엔진만 탁 있었으면은 이집트 때문에 만들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K1 계열의 엔진도 국산화 됐어요. 즉 이것은 이미 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국산화로 다 가져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벌써 K2 엔진 같은 경우도 우리 해병대 차세대 상륙용 장갑차 거기에 K2 엔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1500마력짜리. 네. 그리고 초고속정 이런 거에도 국산 엔진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 다 디젤 엔진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때 제가 담당자분이랑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MTU 엔진으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특허에 걸리는 부분, 그게 5가지 주요 사안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을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하던 엔진이다. 튜닝도 좀 했다. 그래서 거의 최적은 같다. 그래서 기존 엔진이 바로 대체가 된다. 그래서 국산을 시켰다.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존 엔진과 똑같은 성능과 내구성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건 K1 엔진인데 K1 전차 엔진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우리한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기존 거는 MTU의 KA501 엔진인데 그걸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우리가 특허를 회피해서 국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밑에 엔진인데 기존 엔진은 1200마력이에요. 근데 국산화하는 엔진은 1360마력이에요. 출력을 올렸어요. 그리고 무게도 2.35톤에서 2.46톤으로 살짝 늘었어요. 이건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왜냐? 좀 전에 같은 STX에서 만든 K9 엔진을 보면 똑같이 1000마력이에요. 저 K9은 아무리 뭐 K9, A1, A2 무게가 는다 하더라도 자주포로서 1000마력이면은 K9이라는 모델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한 출력이다 라는 게 K9이 요구하는 가속 성능, 최고 속도 이런 걸 그리고 뭐 연비 이런 걸 다 커버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개발한 거고 K1 계열의 엔진은 조금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출력이 올라갔다?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K1이 지금 계속 개량이 되고 있죠. K1, E1, 뭐 E2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 개량의 핵심적인 부분, 물론 부가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폰은 커지지는 않아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국산화된 K1을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M1 에이브람스 전차 그 당시의 장갑제를 많이 활용했어요. 근데 지금 K2를 통해서 우리가 고급 장갑제를 다 국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장갑제가 대체돼요. 전부 다. K1에. 방호력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은 그래도 잘 가겠죠.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기동력이.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동력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전투 환경은. 그래서 1200마력 갖고는 안 된다. 즉 가속 성능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갑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K1 기존 엔진의 체적을 거의 유지하면서 호환이 가능하면서 출력이 올라야 된다.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느냐? 1360마력이 돼야 된다. 여기서 10에서 15% 출력이 향상되면 딱 맞다. 요 정도만큼 무게가 늘 걸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K1, E1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그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 걔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1360마력이면 충분하다. K2는 1500마력이죠. 그게 준하죠. 근데 그만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간적인 제약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DX 코리아 2022에서 전시가 됐던 K2 변속기입니다. SNT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 이게 특히 수출이 됐죠. 계속 개량이 아마 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미 국내에 방사청이 오케이 돼서 납품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의 문제이지 국산은 될 걸로 봐져요. 이 파워팩인데, 자, 뒷부분이 엔진이에요. 예, 앞부분이 변속기고, 그 외에 이제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그 세 개가 이제 파워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튀르키예 수출이 됐죠. 향후 이제 이 그림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봤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1000마력짜리, 1300마력짜리, 1500마력짜리
이걸 우리가 다 국산화시켰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KF21의 엔진, Z 엔진도 터보젯 엔진도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미국도 이렇게 못한다. 러시아도 이렇게 못한다. 거기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KF21 엔진을 만들 때 우리 조선 사업을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함정들이 예전엔 대우조선,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인가 뭐 그렇죠. 거기하고 현대중공업이 나눠서 하고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기종별로 특화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하나오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뭐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그렇지만 뭐 호위함이나 이런 거 보면 같은 기종을 섞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개로 가는 거예요. 서로 경쟁도 시키고 하나가 망가졌을 때 다른 한쪽이 기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가는 시스템은 미국 같은 경우도 F-16이나 F-15를 개발할 때 보면 엔진을 GE 엔진하고 프레드 휘트니 엔진을 번갈아 가면서 썼거든요. 같은 출력거를. 그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두 개를 다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량을 업계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물량을 갈라줄 그런 공산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복합 화력 발전소용 가스터빈, 그때는 이제 천연가스 를 쓰는 엔진을 개발했죠. 우리 그것부터 시작했죠. 그걸 했기 때문에 이 발을 담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김포 열빙합 발전소에 처음 게 지금 아마 얼마 전에 작동 시작됐을 거예요.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초기가 270마력, 270메가와트였는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거. 예. 우리 저기 호위함에 들어가는 대구급이나 지금 충남급에 들어가는 게 50메가와트예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이 그래요. 확인해보고 아니면 저기 따로 달겠습니다. 그거보다 50메가와트라면은 그거보다 지금 5배, 6배 큰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크게 손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서 S2, S2 플러스로 가거든요. 이게 기본 플랫폼이 같다는 뜻이에요. 같이 S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효율을 정진시키면서 270에서 380까지 뽑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서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 밑에 한번 보세요.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400메가와트급 초대형 수소 전소 터빈을 개발하겠다. 이걸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전소 터빈이라는 것은 다른 연료를 섞지 않고 수소만을 태우겠다는 거거든요. 수소 강력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가스 터빈 엔진의 틀은 기존으로 유지하면서, 즉 수소 전지가 아니고 이거는 발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스 터빈 엔진인데 수소를 연료로 쓴다. 당연히 이 S 계열의 플랫폼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지 않고, 제가 봤으면. 근데 400메가와트가 나와요. 즉 이것은 수소 자체가 가진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기존의 LNG보다, 천연가스보다. 자, 이래 되면 기술적 문제의 한계는 뭐가 됩니까? 어제 KF21 엔진에 말씀드릴 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엄청난 고온이 나오게 돼요. 효율성이 올라가려면 소재가 버텨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까지 안목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1600도씨에서 1600K에서 견디는 거, 1700K에서 견디는 거 자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투기 엔진 개발한다니까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 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수소를 쓴다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21년, 22년 그때 모든 군용 차량에 우리 차기 K2 다음에 K3 전차도 수소 전지 기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모든 군용차가 수소 연료 전지를 달고 나와서 전시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전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바이든이 그 과정을 밀어붙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향후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수소 연료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우리 수소 관련된 연구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옛날만큼 화랑은 아니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개발하는데 뭐 1, 2억 갖고 되겠습니까? 많은 돈이 드는 부분이에요. 수소를 사용하는 전소투빈 세계 최초라고 그러잖아요. 이만큼 대형으로.
즉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향후 수소 에너지가 석유 다음에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또 두산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풍력 발전이죠. 풍력 발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전기가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전기가 다 날아가요. 아무리 스마트 그리드를 하더라도 수소 에너지가 되면은 남아도는 전기, 풍력 발전 그걸 통해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에너지로 축적할 수 있어요. 수소로. 그럼 그 수소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들이 작동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돌아간다고 전제를 하고 이렇게 공을 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수소 가스 또는 액화 수소를 쓰지도 않는데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수소를 이용한 가스터빈 엔진을 공들여서 이렇게까지 개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계 최초라는 도전의식을 가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계에 나가니까 세계 최초예요. 우리나라만 수소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없죠. 그게 될 리도 없고. 즉 늦춰졌던 수소 에너지 바람이 곧 다시 분다는 확신을 이런 업계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